철학의 거인 이마누엘 칸트. 우리는 보통 그의 장대하고 완성된 저작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만약 그 거대한 생각의 건물이 지어지기 전 그 최초의 설계도를 엿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특별한 책, 칸트의 형이상학 강의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은 잘 다듬어진 최종 결과물, 그러니까 완성된 대성당이라기보다는요, 위대한 건축가가 남긴 원본 청사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칸트가 직접 출판을 위해 쓴 책이 아니거든요.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된 그의 강의를 학생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 적은 생생한 필기록을 엮은 것이기 때문이죠. 덕분에 우리는 정제된 결론이 아니라 칸트의 생각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다듬어지고 또 발전하고 때로는 자기 생각과 치열하게 씨름하는지 그 생생한 지적 여정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번 탐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칸트의 살아있는 강의실로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이어서 그와 함께 세상의 근본 물질이 과연 뭘까?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탐구하고 시선을 우리 내면으로 돌려서 마음과 욕망의 원리를 파악해 본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두 개의 열쇠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칸트의 살아있는 강의실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책이 어떻게 칸트의 철학을 딱딱하게 굳은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작업 그 자체로 보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칸트가 직접 쓴 단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1760년대부터 1790년대까지, 그러니까 무려 수십 년에 걸쳐서요. 헤르더나 도나 같은 여러 학생들이 각자 다른 시기에 남긴 강의 노트들을 한데 모은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칸트가 자신의 형이상학 체계를 어떻게 가르치고 또 다듬어 나갔는지 마치 그의 생각의 실험실에 직접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모든 걸 목격하는 듯한 그런 생생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모든 형이상학의 출발점이 되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이 책의 가장 초기 강의 노트 중 하나를 바탕으로 칸트와 함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칸트는 강의실에서 바로 철학의 아주 오래된 논쟁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어떤 기본 단위, 즉 원자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을까? 아니면 그런 건 없고 모든 것은 무한히, 영원히 나눌 수 있는 연속체일까? 한마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재료가 과연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자, 한쪽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작고 더는 쪼갤 수 없는 최종적인 부분들, 즉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론이죠. 세상을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레고 블록으로 조립한 것처럼 보는 거예요. 반대편에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최종적인 부분은 없다. 어떤 것이든 영원히 계속해서 나눌 수 있다는 무한 분할 가능성의 아이디어죠. 이건 마치 찰흙덩어리처럼 아무리 잘라도 계속 반으로 자를 수 있는 그런 연속체로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로 나눌 수 없는 물질적인 원자라는 개념에 심각한 논리적 문제가 있다고 딱 짚어냅니다. 그는 더는 쪼갤 수 없다고 가정되는 이 근본 입자를 라틴어로 아토무스 마테리알리스, 우리말로는 물질적 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칸트는 나눌 수 없는 물질적 원자라는 생각 자체가 자기 모순이라고 단언합니다. 물질적이라는 말하고 나눌 수 없다는 말이 애초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둥근 사각형이라는 말처럼요. 그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물질이라면 반드시 공간을 차지해야 하죠. 그리고 아무리 작더라도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것은 개념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공간의 오른쪽 절반과 왼쪽 절반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나눌 수 없다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원자론은 공경에 빠졌네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 분할 가능성이라는 아이디어가 완벽한 해답일까요? 천만에요. 여기에도 그 나름의 심각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 앞에 있는 이 컵을 무한히 나눌 수 있다면 그 말은 이 작은 공간 안에
무한한 수의 조각들이 들어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니, 유한한 크기 안에 어떻게 무한한 개수가 존재할 수 있죠? 이것 또한 원자론만큼이나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여기서 칸트는 아주 정교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어떤 입자들이 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자연의 어떤 힘으로도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나눌 수 없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머릿속으로는 절반을 상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쪼갤 칼이 없는 상태랄까요? 자, 여기서 칸트가 뭐라고 했는지 보이시나요? 그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두 관점 모두가 우리의 이성을 딜레마에 빠뜨린다는 사실 자체를 조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성이 현실의 가장 근본을 파고들려고 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질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이제는 사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 즉 본질과 힘, 그리고 실제의 본성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칸트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사물의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는가? 무엇이 물을 물이게 하고 돌을 돌이게 만드는가? 그는 물질적인 구성 요소 너머에 더 깊은 원리가 있다고 봤고 그것을 바로 본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본질이라는 건요, 어떤 사물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그것이게끔 만드는 내적인 규칙서나 일종의 개념적 DNA 같은 거죠. 사물의 모든 속성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물의 본질은 물이 투명하고 흐르고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 그 모든 속성들의 근원이 됩니다. 본질이 물질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물질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유, 즉 근거가 되는 거죠. 칸트가 예로 든 수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은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수은이 무겁고 유동적이고 특유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칸트는 이 결론을 아주 멋진 라틴어 구절로 요약합니다. 비스 에센티알리스 에스트 에르고 나투라 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본질적인 힘이 곧 그 사물의 본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물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 내재된 힘이야말로 그 사물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칸트는 명확한 논리적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첫째, 모든 사물은 고유한 본질을 가집니다. 둘째, 이 본질은 그 사물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본질적 힘의 근원이 됩니다. 셋째, 이 힘이야말로 그 사물의 모든 변화와 작용을 설명하는 진짜 이유, 즉 실질적인 근거가 되죠. 넷째, 따라서 우리는 이 본질적 힘을 그 사물의 본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의 내적 원리, 즉 본질에 따라서 정해진 법칙대로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는 정교한 기계와 같다는 것이죠. 시계가 내부의 톱니바퀴에 의해 정확하게 움직이듯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 세계의 규칙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건 바로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규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외부 세계의 원리를 파헤친 칸트는 이제 우리 내면, 즉 마음의 세계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제 네 번째 장, 욕망, 마음의 능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책의 후반부 노트를 바탕으로 칸트가 마음의 작동 원리, 다시 말해 심리학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욕망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칸트는 욕망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욕망을 우리를 행동으로 이끄는 마음의 능동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감정이 아니라 외부의 무언가에 반응해서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역동적인 힘이라는 거죠. 일종의 엔진 같은 겁니다. 칸트는 욕망이 작동하는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표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두 번째, 이 표상이 우리 마음의 쾌 또는 불쾌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 만약 즐거운 감정이 생기면 그걸 향한 욕망이 생기고 불쾌한 감정이 생기면 그걸 피하려는 혐오가 생겨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욕망 또는 혐오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칸트는 욕망이 항상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지적해요. 우리는 손이 닿지 않는 것들에 대해 비활성적 욕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거요. 그걸 바라기는 하지만 그걸 얻기 위해 당장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바람도 욕망의 한 형태라는 점이 인간 마음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은 대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마지막 5번째 장, 행동을 여는 2개의 열쇠로 이끕니다. 우리 선택의 궁극적인 원천은 과연 무엇인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알비트리움, 즉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건 그냥 무언가를 바라는 걸 넘어서요. 내가 욕망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칸트는 이 힘이 서로 다른 종류의 추진 원인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칸트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이 내적인 동기부여의 힘을 카오사이 임푸시바이, 즉 추진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2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데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구분이 칸트 철학의 핵심 중 하나예요. 첫째는 감각에서 비롯되는 자극입니다. 배고픔, 목마름, 가려움처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충동이죠. 동물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죠. 둘째는 이해력, 즉 이성에서 비롯되는 동기입니다. 이건 건강, 장기적인 목표 또는 도덕적 원칙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기반해서 행동을 이끄는 지성적인 근거예요. 배가 고파도 다이어트 중이니까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동기 때문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동물은 대체로 감각적 자극에 의해 거의 필연적으로 행동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자극을 거부하고 이성적 동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유를 들어볼까요? 동물은 배고픔이나 두려움 같은 감각적 자극이라는 줄에 매달려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와 같습니다. 줄이 당겨지면 그냥 움직이는 거죠. 반면에 인간은 체스 선수와 같을 수 있습니다. 체스 선수는 전체 판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고 전략을 짜죠. 그들의 움직임은 어떤 수를 두는 것이 최선인가라는 이성적 동기에 기초합니다. 칸트는 인간이 바로 이 체스 선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점은 바로 이겁니다. 자극과 동기의 구분, 이것이 칸트의 후기 자유 및 도덕 철학 전체의 기초를 마련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질문을 남기죠. 만약 우리가 단순한 충동을 넘어서 이성적인 이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와 도덕적 책임에 대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칸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거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책은 칸트 철학의 거대한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설계도를 엿볼 수 있는 임마누엘 칸트의 형이상학 강의입니다. 칸트가 직접 강의했던 내용을 그의 학생들이 꼼꼼하게 받아 적은 노트를 엮은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의 원석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칸트와 함께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면으로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즉 행동의 엔진은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행동의 주체인 기계 속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파악하는지 그 2갈래길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칸트 철학의 핵심이죠. 경험에 앞서는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칸트는 형이상학이라는 거대한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그 집에 사는 우리 자신, 즉 우리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힘, 즉 욕망과 선택의 원리를 해부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왜 그 옷을 입으셨나요? 왜 점심으로 그 메뉴를 골랐죠? 무엇이 우리의 선택을 이끄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외부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로봇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뭔가 더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칸트가 우리 정신을 분석하는 출발점입니다. 이건 결국 우리 자유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죠.
칸트는 먼저 욕망 능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걸 그냥 뭔가를 원하는 마음 정도로 생각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칸트가 말하는 욕망 능력은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즉 표상을 현실 세계의 실제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힘, 바로 그 생산 능력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냉장고로 가고 물을 따라 마시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의 동력, 그게 바로 욕망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가는 엔진이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 욕망이라는 엔진이 작동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아주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욕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령 소원이라는 게 있죠. 이건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처럼 막연하게 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이룰 수 있을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건 수동적 욕망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능동적 욕망은 달라요. 배가 고파서 빵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직접 빵집으로 걸어가서 빵을 사오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욕망이죠. 이처럼 칸트는 우리 내면 세계의 지도를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이라는 엔진에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거는 건 뭘까요? 칸트는 그걸 충동적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카우세의 임풀시베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만족감이나 불쾌감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맛있는 케이크를 상상할 때 느껴지는 그 즐거움의 이미지가 우리를 케이크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되고요. 뾰족한 것에 찔렸던 아픈 기억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밀어내는 힘이 되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쾌락과 고통의 표상들이 바로 우리 선택의 핸들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충동적 원인이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는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선을 긋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동물은 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감각적인 자극에 의해 선택이 결정됩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 먹잇감이 나타나면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죠. 본능이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사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도 물론 배고픔이라는 자극을 느끼죠.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음식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감각적 자극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극에 의해 단지 영향을 받을 뿐 그 자극이 우리의 행동을 필연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틈새에서 인간의 자유와 도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능력을 칸트는 자유의지, 라틴어로는 아르비트리움 리베rum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감각적 충동, 즉 자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 즉 지성이 제공하는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동기라는 건 이게 더 즐거우니까가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까 혹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니까와 같은 이성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동물은 충동에 반응하지만 인간은 동기에 근거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칸트가 생각한 인간의 존엄성이자 자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 욕망의 지도와 선택의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감각적 충동과 이성적 동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주체, 바로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칸트의 영혼 이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칸트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감각기관, 즉 감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외적 감관이에요. 눈, 코, 귀처럼 바깥 세상을 향해 열린 창문과 같죠. 이건 동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 바로 내적 감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아요.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내 마음의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이죠. 바로 이 내적 감관을 통해서만 흩어져 있는 수많은 경험들이 나의 경험으로 통합되고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하나의 통일된 의식, 즉 나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책에 나오는 이 구절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내적 감관이 없으면 나라는 개념 자체가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차원적인 생각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지는 못한다는 게 칸트의 생각입니다. 이 나라는 의식의 중심점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경험은 그냥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감각의 조각들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하는 주체인 영혼은 우리의 육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이 신비로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칸트는 아주 멋진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수레에 묶인 사람이라는 비유죠. 이 비유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움직임을 시작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죠? 바로 사람이죠. 영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행동의 원천인 거죠. 그럼 수레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자 도구인 셈이죠. 만약 수레가 낡고 바퀴가 고장났다면 사람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제대로 갈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려는 의지 자체는 수레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행동은 결국 영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 비유는 영혼과 육체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칸트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칸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심오한 도덕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했죠. 그런데 한번 현실을 보세요. 정직하게 행동하고 남을 돕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던가요?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고통받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이성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이 모순, 이 긴장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칸트의 대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바로 이 모순이야말로 덕과 행복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또 다른 세계, 즉 내세의 존재를 우리가 요청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 증명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이게 심이나 내세가 존재한다는 과학적 이론적 증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도덕적 삶이 한낱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성이 필연적으로 가정하고 희망해야만 하는 실천적 요청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 선량한 의지가 궁극적으로는 보상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희망의 근거인 셈이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정신의 내용물, 즉 욕망, 의지, 영혼 같은 것들을 탐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관점을 바꿔서 우리 정신의 작동 방식, 즉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형성하고 진리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규칙과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칸트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바로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이에요. 분석 판단은요, 주어의 개념을 분석해보면 그 안에 이미 수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해요.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라는 문장을 보세요. 총각이라는 말 속에 이미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뜻이 들어있죠. 새로운 정보는 없지만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줍니다. 반면에 종합 판단은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켜줍니다. 모든 물체는 무겁다라는 문장을 볼까요? 물체라는 개념 자체에 무겁다는 뜻이 필연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물체라는 개념과 무게라는 개념을 연결, 즉 종합해서 얻게 된 새로운 지식인 거죠. 그럼 분석 판단은 왜 항상 참일까요? 그건 바로 모순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 법칙 때문입니다. 결혼한 총각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듯이 분석 판단을 부정하면 그 자체로 모순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석 판단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지는 못하지만 대신 절대적인 확실성을 보장해 줍니다. 과거의 합리주의 철학자들이 바로 이런 확실한 지식을 찾으려고 노력했었죠.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험적 지식과 후험적 지식입니다. 후험적 지식은 말 그대로 경험을 한 후에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지금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은 창밖을 내다보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우연적입니다.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반면에 선험적 지식은 경험을 하기 이전에, 즉 경험과 무관하게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7 더하기 5는 10이다 라는 수학적 진리는 우리가 굳이 사과 7개와 5개를 모아보지 않아도 순수하게 이성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참인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진리죠.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개념들을 모두 합쳐서 칸트 철학의 가장 빛나는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정신 안에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현실의 틀을 규정하는 일종의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혁명적인 주장입니다. 자, 이게 바로 칸트가 던진 폭탄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켜주는 종합 판단이면서 동시에 경험과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선험적일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경험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그것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건 마치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 이전까지 철학자들은 종합 판단은 모두 후험적이고 선험적인 것은 분석 판단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칸트는 바로 이 선험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푸는데 자신의 철학 전체를 겁니다. 이 질문이 바로 칸트 철학을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입니다. 이전까지의 철학은 우리의 마음이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진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칸트는 여기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식이 대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이 우리의 지식 형식에 따라 구성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철학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칸트가 제시하는 공간에 대한 논증을 보면 그의 생각이 얼마나 기발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죠. 첫째, 우리는 아무런 물건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상상할 수 있죠? 이건 쉽습니다. 둘째, 그럼 반대로 공간 안에 있지 않은 물건을 상상할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물이든 상상하려면 반드시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것으로 상상해야만 하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공간이라는 틀이 우리가 경험하는 개별 대상들보다 먼저 우리 정신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간은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얻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외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정신의 선험적인 형식, 즉 틀이라는 거죠. 경험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그림보다 캔버스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경험의 가능 조건들을 탐구하는 학문에 초월적 감성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감성론, 에스테틱은 예술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월적이라는 말은 뭔가 신비하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을 넘어서서 경험의 가능 조건 자체를 탐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과 시간이라는 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보기 위해 이미 쓰고 있는 안경 렌즈와도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험한 결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즉 공간과 시간이라는 틀이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신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 정신의 형식에 맞춰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건축가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거대하고 심오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우리 정신이라는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이라면 그 렌즈를 벗고 난 후의 세상, 즉 사물 자체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앞으로 이어질 칸트 철학 탐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이마누엘 칸트의 이 혁명적인 철학 세계, 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순수 이성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칸트가 어떻게 명확한 한계를 설정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봤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한계 지점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근본적이고 거대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질문이죠. 이 세계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걸까? 아마 철학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거대한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질문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텐데요. 그런데 칸트는 이 엄청난 질문에 섣불리 있다 또는 없다라고 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할 또 다른 수수께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이 질문의 핵심에 놓여 있는 어떤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문제예요. 그 거대한 질문에 답하는 열쇠는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한 가지 개념, 바로 무한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유한하냐 무한하냐를 따지기 전에 칸트는 우선 우리가 무한이라고 말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럼 칸트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가 정의하는 무한이란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숫자보다도 더 큰 크기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이해나 측정을 아예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한을 손에 잡히는 어떤 하나의 완전한 덩어리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나로 퉁쳐서 사용하던 무한이라는 말 속에 사실은 전혀 다른 두 가지 개념이 숨어 있다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칸트는 우리가 무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막 섞어 쓰기 때문에 철학적인 미궁에 빠진다고 지적해요. 자, 왼쪽을 보세요.
잠재적 무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끝없이 계속되는 과정이요. 숫자를 하나, 둘, 셋, 영원히 셀 수 있는 것처럼요. 언제든지 멈추지 않고 하나를 더 더할 수 있는 무한으로의 진행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현실적 무한인데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이미 완성되어서 하나의 전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무한을 의미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숫자가 이미 다 담겨있는 마법 상자를 상상하는 것과 같죠. 칸트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이게 모든 혼란을 푸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칸트는 미래를 예로 들어서 이걸 아주 멋지게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미래는 영원하다라고 말할 때 그게 저기 어딘가에 이미 완성된 미래라는 시간 덩어리가 떡하니 놓여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단지 앞으로 시간이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는 과정, 즉 잠재적 무한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만 이미 다 완성된 주어진 영원을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칸트는 이 주교한 구분을 우리가 사는 세계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세계는 무한한가? 라는 질문은 사실 세계가 하나의 완성된 전체로서 주어진 무한인가?를 묻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끝없이 이어지는 사건들의 연속, 즉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주 탐사를 계속하면서 경험의 범위를 무한정 확정해 나갈 수는 있지만 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한눈에 담아서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주어진 무한한 세계라는 개념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이성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순수한 관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칸트 철학의 핵심 중 하나예요. 그는 질문의 초점을 세계는 실제로 어떤가에서 우리의 이성은 세계의 크기를 어떻게 파악하는가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죠. 이렇게 이성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새롭게 정의한 칸트는 이제 또 다른 아주 오래된 형이상학의 난제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이 물질적인 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른바 심신 문제입니다. 이 질문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내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이게 하지? 그런데 이게 바로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물질 덩어리인 내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이 기묘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당시 철학자들은 정말 온갖 복잡하고 기발한 이론들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해법 두 가지만 한번 보시죠. 먼저 데카르트의 물리적 영향설이에요. 아주 직관적이죠. 내 정신이 자, 팔을 들어라 하고 명령하면 뇌의 특정 부분이 움직여서 팔이 들리는 것처럼 정신이 신체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요? 물질이 아닌 정신이 어떻게 물질인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예정조화설이라는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이거 뭐냐면 애초에 신이 정신이라는 시계와 신체라는 시계를 만들 때 두 시계가 영원히 똑같은 시간을 가리키도록 완벽하게 조율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픔을 느낄 때 정신시계, 눈물이 흐르는 건 신체시계, 둘이 서로 영향을 줘서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동시에 일어나도록 완벽하게 세팅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역시 결국 신의 기적에 의존할 뿐 둘 사이의 진짜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철학의 위대한 건축가 칸트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모든 낡은 설계도들이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해요. 문제가 이 해결책들에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질문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는 토대,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칸트는 자신의 새로운 철학적 건축을 위해서 두 가지 핵심 도구를 꺼내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현상, 즉 페노메나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의미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듣고 계신 제 목소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까지 이렇게 우리의 감각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 이게 바로 현상계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의 세계 너머에 칸트는 물차체, 즉 누메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인식이 하는 필터를 거치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 자체를 말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보는 세계 같은 거죠. 우리는 그것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과 이성의 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직접 경험하거나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칸트가 그어놓은 인간 인식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한계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상과 물 자체의 구분, 이것이 바로 칸트 철학의 진짜 혁명적인 지점입니다. 그는 단지 새로운 답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학적 질문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지죠. 어떻게 비물질적인 영혼이 물질적인 신체와 상호작용하는가라는 이 전통적인 질문은 우리가 영혼과 신체의 물자체적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물자체에 접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현상으로서의 나의 내면, 즉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현상으로서의 나의 신체뿐입니다. 이 둘 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뿐 그 궁극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심신 문제는 인간의 이성이 결코 침투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 묻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잘못된 질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칸트는 문제를 푸는 대신 문제를 그냥 해체해서 증발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그은 칸트는 이제 이성이 그 한계를 깜빡 잊고 경험 너머의 세계, 즉 우주 전체에 대해서 무언가를 주장하려고 할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성이 자기 자신과 내전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그는 이 피할 수 없는 모순을 이율배반, 즉 안티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정말 기묘한 상황인데요. 우리의 이성이 완벽하게 논리적인 두 개의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갔는데 도착하고 보니 서로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더 신기한 건 두 주장 모두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으로 탄탄하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칸트의 생각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이성은 자신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이 경험이라는 단단한 땅을 벗어나서 저 너머의 알 수 없는 형이상학의 세계로 자꾸만 도약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약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궁극의 진리가 아니라 필연적인 모순의 늪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우주적인 모순의 첫 번째 사례를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이 분석의 맨 처음 던졌던 질문, 즉 세계는 시작과 끝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게 할 겁니다. 여기서 이성의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한편으로 이성은 완벽한 논리를 통해서 세계는 반드시 시작점이 있어야 하고 유한해야만 해 라고 증명합니다. 이걸 정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이성이 이번에는 정반대로 아니야,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해야만 해 라고 똑같이 완벽한 논리로 증명해냅니다. 이게 바로 반정립이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정립, 즉 세계가 시작점을 가져야만 한다는 주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세계가 시작점이 없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무한한 시간이 흘러왔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한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끝나거나 완료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미 완료된 무한한 과거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마치 네모난 동그라미라는 말처럼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순을 피하려면 세계는 반드시 어떤 시작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반정립, 즉 세계는 시작될 수 없다는 주장의 논리도 정말 만만치 않게 강력합니다. 만약 세계가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시작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시간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무언가가 생겨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영원히 텅 비어 있던 그 시간 속에서 왜 하필 다른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특정 순간에 우주가 갑자기 생겨나야만 했을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계는 시작점을 가질 수 없으며 영원히 존재해왔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완벽한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양쪽 주장 모두 너무나 논리적이라서 도저히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성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셈이죠. 바로 이때 칸트가 던지는 대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틀렸다. 이 완벽해 보이는 두 논증이 서로 충돌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인간 이성의 본질에 대한 무언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칸트의 해결책을 그야말로 천재적입니다. 정립과 반정립이 저지른 공통의 실수는 바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완성된 대상, 즉 물자체로 취급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칸트에게 시간과 공간은 세계 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경과 같은 우리 정신의 형식일 뿐입니다. 이 안경은 우리가 보는 현상의 세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시간적으로 유한하냐 무한하냐를 묻는 것은 마치 초록색이라는 개념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범주착오라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잘못된 질문이 사라지자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모순도 마법처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이처럼 이성의 모순을 낱낱이 폭로함으로써 칸트가 형이상학을 파괴하려고 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형이상학을 스스로의 위험하고 과도한 야망으로부터 구출하고 그에게 새롭고 더 견고한 임무를 부여하려는 것이었죠. 이제 형이상학의 역할은 더 이상 가늠할 수도 없는 저 우주의 끝이나 영혼의 본질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자신의 지식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조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즉, 이성이 바깥 세상을 향해 망원경을 돌리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고 이성 자기 자신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칸트가 철학에게 부여한 새롭고도 겸허한 과제입니다. 바로 이 심오하고도 도발적인 생각은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천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찰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옮겼듯이 칸트는 지식의 중심을 세계라는 대상에서 그것을 인식하는 주관, 바로 우리 자신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 혁명적인 발상은 우리를 다음 분석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바로 그 인식의 주체인 나 자신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로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칸트와 함께 떠나는 생각의 여정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볼 거예요. 진짜 현실이란 게 대체 뭘까? 우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걸까? 그리고 우리 삶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같은 것들이죠. 이 책을 통해 칸트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칸트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 그 근본 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법칙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들여다볼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뭔지 딱 짚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삶의 끝에서 품을 수 있는 희망에 대해서 칸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보죠. 칸트는 도대체 변하는 것과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 비밀을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칸트 철학의 아주 심장부, 그 중심에 박혀있는 라틴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Essentiae rerum sunt immutabiles. 사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걸 바로 그것이게끔 만드는 핵심적인 성질, 그 정체성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칸트가 세상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는 생각해보면 아주 명확해요. 어떤 것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한 그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의 본질이 뭐죠? 변이 3개라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변 하나를 없애버려요. 그럼 이게 더 이상 삼각형인가요? 아니죠. 사각형이 되거나 그냥 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3개의 변이라는 본질을 건드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삼각형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잠깐만요. 모든 것의 본질이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은 뭐죠? 모든 게 끊임없이 변하고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본질이 불변이라면 이 변화라는 현상 자체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칸트는 아주 기가 막힌 칼을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대립이라는 개념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논리적 대립,
다른 하나는 실제적 대립.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머릿속에서만 불가능한 게 있고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은 규칙이 전혀 달라요. 첫 번째는 논리적 대립,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둥근 사각형이라던가 결혼한 총각이라던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어떤 것이 동시에 A이면서 A가 아닐 수는 없다는 거. 이건 우리 이성이 땡!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어! 라고 딱 선을 긋는 순전히 개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 대립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머릿속 개념 노름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두 개의 힘, 두 개의 긍정적인 무언가가 서로 꽝 하고 부딪히는 상황을 말해요. 중요한 건 이 둘이 부딪혀서 서로의 결과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0,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논리적 대립은 A와 non-A, 즉 있음과 없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음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실제적 대립은 달라요. 이건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의 대결이에요. 둘 다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은 힘으로 서로를 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모두 힘을 주고 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죠. 움직임이라는 결과가 0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제적 대립이에요. 마치 줄다리기 시합에서 팽팽하게 맞서서 줄이 멈춰있는 바로 그 순간 같은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칸트 생각의 핵심입니다. 현실 세계 그 자체에는 모순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대신 현실에 존재하는 힘들이 서로 맞서 싸우면서 균형을 이루거나 서로의 효과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건 그 힘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힘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네, 바로 그 팽팽하던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깨지는 순간, 그게 바로 칸트가 설명하는 변화의 정체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힘의 균형과 그 깨짐이라는 원리로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원리가 우리 내면, 즉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저 깊은 곳의 엔진, 바로 욕구와 선택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칸트는 욕구 능력을 아주 멋지게 정의해요. 그냥 저거 갖고 싶다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 내 머릿속의 이미지를 현실 세계의 실제 대상으로 끌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생각과 행동을 이어주는 다리, 그게 바로 욕구 능력입니다. 이 욕구가 작동하는 방식에는 일종의 단계가 있어요. 자, 보세요. 모든 건 아주 단순한 감정. 좋다 또는 싫다는 쾌와 불쾌에서 시작해요. 이 감정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능력이 발동합니다. 좋은 건 추구하려는 욕구 능력과 싫은 건 피하려는 혐오 능력이죠. 근데 이 욕구라는 것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배고픔처럼 감각에서 오는 감성적 욕구가 있고 이건 내게 꼭 필요한 거니까 해야 해 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지성적 욕구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맨 꼭대기에서 이 서로 경쟁하는 욕구들 사이에서 자, 이번엔 이걸로 가자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선택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사령관,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아르비트리움, 즉 선택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욕구들의 전쟁을 지휘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정말 결정적인 능력이죠. 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략적인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되네요. 대체 뭐가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칸트가 그려놓은 이 지도를 가지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좀 더 똑똑하고 복잡한 동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 안에는 동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 특별한 게 들어있는 걸까요? 칸트는 여기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는 먼저 자극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라틴어로는 stimuli,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 감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아주 충동적인 원인이에요. 길을 가는데 맛있는 빵 냄새가 나면 나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잖아요. 또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리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자극입니다. 우리 영혼을 직접적으로 쿡 찌르는 본능적인 유인책 같은 거죠. 반면에 동기, 즉 모티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감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에서 와요. 지금 당장 눈앞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거나 내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이 힘든 공부를 해야 한다와 같은 생각, 즉 개념과 원칙, 장기적인 목표에서 비롯되는 행동의 이유, 그게 바로 동기입니다. 바로 이 표에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동물의 선택, 칸트는 이걸 아르비트리움 브루툼, 즉 짐승의 선택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건 전적으로 자극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장 강한 감각적 충동에 필연적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이끌리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선택, 아르비트리움 휴머넘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자극의 영향을 받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동기에 의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감각적 충동의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눈앞에 다람쥐를 보면 본능적으로 쫓아가는 개와 지금 당장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는 동기 때문에 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 이들의 차이가 바로 칸트가 말하는 자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칸트가 동물을 그냥 바보 같은 기계로 본 건 절대 아니에요. 동물들도 굉장히 정교하고 규칙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이걸 칸트는 이성의 유비, 아날로그한 레셔니스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이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스스로 내가 지금 규칙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행동하도록 설계된 본능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즉 나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인용문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심리학적 인격이란 어떤 존재가 스스로에 대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존재는 비로소 자유를 갖게 되고 실천적인 의미의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나라는 자기의식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현실 세계의 법칙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자유라는 놀라운 능력까지 칸트의 생각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이 특별한 삶이 끝나면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칸트의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사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죽음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내세를 믿는다는 게 그냥 맹목적인 믿음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성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칸트는 그 근거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삶, 그 자체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행복해지던가요?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지 않나요?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를 보고 남을 위해 희생하느라 내 행복은 뒤로 미루고, 칸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만약 이 세상의 전부라면 이 선함과 행복 사이의 어긋남, 이 부조리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필연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조리가 해결되는 세계, 즉 우리의 덕이 온전한 행복으로 보상받는 그런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말이죠. 이건 과학적 증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이성적으로 품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희망입니다. 특히 칸트의 책을 보면 내세에 대한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정말 흥미로워요. 그가 생각한 내세는 천국이나 지옥처럼 딱 정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끝없는 진보의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적 가치는 이 생에서 한 번에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반대로 악으로 계속 떨어지는 과정이 저주고요. 즉, 내세는 끝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여정이 계속되는 또 다른 무대라는 아주 역동적인 관점입니다. 물론 이것도 확실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우리의 도덕적 경험에 근거한 합리적인 희망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칸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형이상학이란 학문이 그냥 탁상공론, 어려운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은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쓸모를 갖습니다. 바로 신의 존재와 내세에 대한 희망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성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칸트가 생각한 철학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셈입니다. 현실의 법칙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자유를 거쳐 죽음 너머의 영원한 여정까지 칸트의 생각은 정말 거대한 그림을 우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그림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도덕적 여정이 이 짧은 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지금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그 영원한 여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갈림길이라면,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이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우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책은 임마누엘 칸트의 말년, 그러니까 그의 철학이 가장 원숙하게 무르익었던 1794년에서 1795년 사이의 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길란티우스라는 제자가 꼼꼼하게 받아 적은 노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칸트가 직접 쓴 순수 이성 비판 같은 책들은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의록은 좀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직접 칸트의 강의실에 앉아서 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완성된 글 뒤에 숨겨진 칸트의 고민, 그의 사유가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이죠. 자, 그럼 지식과 자유, 그리고 영혼이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에 칸트가 내놓는 마지막 대답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떠날 지적 여정의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우선 모든 지식의 단단한 기반이 되는 최종 설계도는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사용하는 주체, 바로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렇게 세워진 자아가 어떻게 동물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지, 즉 선택의 두 갈래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선택이 어떻게 자유라는 이름의 명령, 즉 도덕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칸트의 논증과 행복을 위한 도덕적 증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칸트의 마지막 대답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죠. 지식의 최종 설계도. 칸트는 과연 우리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지식의 토대를 어떻게 세우려고 했을까요? 경험의 세계를 훌쩍 뛰어넘는 저 확실성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칸트의 모든 철학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눈앞의 사과가 빨갛다는 건 직접 보면 알 수 있죠. 이건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명제는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건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까지도요.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확신합니다. 도대체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경험을 초월하는 이런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칸트는 바로 이 불가사의한 지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거대한 철학 체계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칸트가 내놓은 천재적인 답변은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지식을 딱 두 종류로만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는 분석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같은 거죠. 총각이라는 주어 안에 이미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수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정보는 없지만 대신 절대적으로 확실하죠. 두 번째는 경험적 종합 판단입니다. 이 장미는 향기롭다 같은 거예요. 이건 직접 냄새를 맡아봐야만 알 수 있는 새로운 정보지만 세상 모든 장미가 향기롭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즉, 보편적이지 않아요. 칸트가 찾던 것은 바로 이 둘의 장점만을 합친 제3의 지식이었습니다. 새로우면서도 동시에 경험과 무관하게 언제나 참인 지식,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이죠. 그럼 이 마법 같은 지식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칸트는 이걸 설계도에 비유합니다.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그 설계도에 따라 집의 구조가 결정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 안에도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설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간과 공간 같은 것들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 정신이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운영체제 같은 거죠. 이 설계도, 이 정신의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칸트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칸트 철학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우리 정신을 텅 빈 백지라고 생각했어요. 경험이라는 펜이
그 위에 무언가를 써 내려간다고 본 거죠. 그런데 칸트는 이 생각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의 정신은 백지가 아니라 이미 줄이 구워져 있고 칸이 나뉘어 있는 노트와 같다고 말이죠. 경험이라는 잉크는 이 노트의 형식에 맞춰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지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삼각형을 자로 재보고 알게 된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정신이 가진 공간이라는 노트의 규칙, 그 형식을 분석해서 얻어낸 필연적인 지식인 셈입니다. 지식의 중심을 대상에서 우리 인식의 주체로 옮겨온 것, 이것이 바로 철학서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으니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그 세계를 알고 있는 주체, 즉 나라는 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 즉 생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재료가 만나야만 만들어집니다. 바로 직관과 개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봤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강아지의 하얀 털, 까만 눈, 꼬리를 흔드는 모습 같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감각 데이터, 이게 바로 직관입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 들어오는 날것의 정보죠. 반면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강아지라는 일반적인 생각, 즉 세상의 수많은 강아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분류 폴더 같은 것, 이게 바로 개념입니다. 칸트는 이 두 가지, 즉 생생한 감각 자료인 직관과 그것을 정리하는 생각의 틀인 개념이 만나야만 비로소 강아지다 라는 하나의 완성된 의식이 생겨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TV를 보는 것처럼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신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활동에 가깝죠. 갓난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기도 눈앞에 컵을 보긴 하지만 그것이 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머릿속에 컵이라는 개념 폴더가 없기 때문이죠. 의식은 이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적 자극, 즉 직관이라는 정보와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 폴더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대조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컵이구나 하고 연결짓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컵을 본다는 의식과 더불어 컵을 보고 있는 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활동. 이것을 칸트는 통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통각은 마치 수많은 구슬들을 하나의 실로 꿰어 목걸이를 만드는 활동과 같아요. 우리의 온갖 생각, 감정, 기억들은 그 자체로는 흩어져 있는 구슬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라는 이 통각의 실이 어제의 기억, 오늘의 생각, 내일의 계획이라는 구슬들을 하나로 쫙 꿰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진 경험의 파편들이 아니라 통일된 나라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통일된 자아의 탄생, 이것이 바로 통각이 부리는 마법입니다. 자, 이렇게 통각을 통해 탄생한 통일된 자아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건 바로 선택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게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동물의 본능적인 움직임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깊은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배고픈 사자를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얼룩말이 나타났습니다. 얼룩말이라는 자극이 들어오자마자 사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냥이라는 행동으로 직결됩니다. 이건 거의 자동 반사적인 과정이죠. 자극이 곧 행위를 결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늦은 밤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아주 맛있는 케이크가 있습니다. 케이크라는 자극이 들어왔죠. 하지만 우리는 바로 먹지 않고 잠시 멈춰서 고민합니다. 이걸 먹으면 내일 아침에 후회할 텐데 그래도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먹을 자격이 있어. 와 같이 여러 가능성을 이성적으로 따져본 후에야 비로소 먹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바로 이 멈춰서 생각하는 힘,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이 작은 공간, 바로 여기서 인간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칸트가 드는 예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연민을 느껴서 기부를 했다고 칩시다.
이 경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 것이 연민이라는 감정일까요? 칸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연민이라는 감정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 감정이 없었다면 기부할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행동을 촉발한 하나의 계기나 동기일 뿐, 최종적으로 그래, 기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행동을 명령한 것은 그 감정의 파도를 넘어서 있는 우리의 안에 순수한 이성, 즉 선택 능력 그 자체라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하는 것과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고려하되 최종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는 것 사이에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란 대체 뭘까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것,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면 말이죠. 여기서 칸트는 우리 모두의 상식을 뒤엎는 아주 역설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놀랍게도 진정한 자유는 다름 아닌 법칙을 따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명령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만약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해라. 또는 만약 벌을 받기 싫다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처럼요. 어떤 목적이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입니다. 칸트는 이걸 가언명령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칸트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한 명령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언명령이죠. 이건 어떤 조건도 어떤 결과도 상관없이 그 자체로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도덕 법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명령 앞에는 만약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들키든 안 들키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외부에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성이 그 자체로 옳다고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의 옥소리입니다. 여기서 자유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나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규칙과 법칙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각적 충동이라는 외부의 사슬에서 벗어나 내 안에 이성이 세운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충동이라는 사슬은 외부에서 나를 멋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지만 이성의 법칙이라는 사슬은 내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세운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 칸트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인 자율, 어토노미라고 불렀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덕 법칙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법칙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 즉 유혹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그 법칙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가장 깊고 어쩌면 가장 두려운 질문, 바로 죽음의 문제로 향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소중한 나라는 의식은 우리의 육체가 사라진 뒤에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칸트는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해 감상이나 믿음이 아닌 놀랍도록 차가운 논리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종교적인 믿음에 기대거나 혹은 그냥 끝나는 거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철학자답게 순수한 이성의 힘만으로 영혼이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말이죠. 과연 그의 논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칸트의 논증은 영혼은 단순 실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단순하다는 말은 바보 같다는 뜻이 아니라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상이나 의자 같은 물질은 나무판, 나사, 다리 같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부수거나 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의식, 나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걸 칼로 반으로 자를 수 있나요? 나의 슬픔이라는 감정을 여러 조각으로 나눌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나라는 의식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통일된 전체, 즉 단순 실체라는 것이 칸트 논증의 출발점입니다. 자, 논증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첫째, 영혼은 부분이 없는 단순 실체입니다. 둘째, 세상에 무언가가 없어지는 방식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 부분으로 분해되거나 아니면 서서히 힘을 잃고 소멸하는 거죠. 셋째, 영혼은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분해될 수 없습니다. 그럼 소멸은 어떨까요? 칸트는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멸이라는 건 존재의 정도가 100%에서 50%, 10%, 결국 0%로 점차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칸트는 존재와 무,
즉 있음과 없음 사이에는 어떠한 중간지대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등 스위치가 켜진 상태와 꺼진 상태만 있는 것처럼요. 반쯤 켜진 어중간한 상태는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서서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자, 분해될 수도 없고 소멸될 수도 없다면 결론은 하나뿐이죠. 영혼은 파괴될 수 없으며 따라서 영속적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는 칸트 철학의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도달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지식, 자아, 자유, 영혼에 대한 모든 논의는 이 마지막 질문에 답하기 위한 긴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입니다. 칸트는 영혼이 불멸한다면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 희망이 왜 헛된 망상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믿음인지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현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남을 도우며 산 사람이 가난과 병으로 고통받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쌓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단 한 번으로 끝난다면 이 부조리함, 이 불공평함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칸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성이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고 소리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조리함에 대한 이성적인 분노야말로 우리가 내세를 희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역설합니다. 칸트는 두 가지 강력한 논증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자연을 한번 보세요. 새에게 날개가 있는 이유는 날기 위함이고 식물에 뿌리가 있는 이유는 물을 흡수하기 위함입니다. 자연은 결코 쓸모없는 기관이나 소질을 만들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소질, 즉 양심이 있습니다. 만약 이 양심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다가 허무하게 끝난다면 그건 마치 날 수 없는 새의 날개처럼 자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무의미한 부품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이 도덕성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미래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거죠. 둘째는 신학적 증명, 즉 정의에 대한 요구입니다. 우리 안의 도덕 법칙은 우리에게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격은 있는데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우주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이런 부당함을 용납할 수 없기에 언젠가 행복할 자격과 실제 행복이 반드시 일치하게 되는 정의로운 세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칸트의 거대한 형이상학은 차갑고 건조한 지식의 건축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된 도덕적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따뜻한 희망의 근거를 우리의 이성 안에서 찾아내려는 위대한 시도였습니다. 칸트는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성은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자기 자신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야말로 철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